내 딸과 당장 이혼하게. 더 이상 그 꿈을 볼 수가 없단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내 딸. 가족이라면 무조건 한편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한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끝내 마주하게 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폭력은 분명 잘못이지만 진실은 늘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지는 않더군요. 이 이야기는 통쾌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 전에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실 겁니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올해 68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건 아니다. 젊을 땐 공장에서 일했고 손에 기름 냄새가 배어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지만 그게 가장의 책임이라고 믿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지 못했다. 대신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같은 말로 마음을 대신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늘었고 텔레비전 뉴스보다 손주 사진을 더 오래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다. 사람들은 노년이 외롭다지만 나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다. 큰 욕심도 없었고 그저 가족이 평안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딸은 하나뿐이다.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다. 울어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사귀는 아이였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늘 괜찮아라고 답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는 말인지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 마음이 놓였다. 이제는 누군가 딸을 지켜주겠지. 나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호해주겠지. 그런 아니란 기대를 했다. 사위는 처음엔 성실해 보였다. 말수도 적고 인사도 깍듯했다. 술을 조금 좋아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 정도는 누구나 그렇다고 넘겼다. 결혼식 날 딸의 손을 잡고 웃던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그 말에는 안도와 허전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결혼 후에도 딸은 자주 연락을 했다. 하지만 내용은 늘 비슷했다. 아빠, 나 잘 지내. 응, 괜찮아. 이상하게도 사위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내가 물어봐도 화제를 돌리거나 웃으며 넘겼다. 그때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부모라는 자리는 자식의 불행을 인정하는 순간 너무 많은 걸 잃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그날 밤도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다. 아내는 먼저 잠들었고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다. 시계 바늘이 11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화면에 딸 이름이 떠 있는 걸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눌렀다. 받지 않아도 될 전화를 억지로 받는 기분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말이 아니라 숨소리였다. 울음을 삼키는 소리, 말을 하려다 멈추는 소리. 아빠. 그 한 단어가 이상하게 길게 들렸다.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디냐고 묻는 목소리마저 떨렸다. 딸은 주소를 말하며 계속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왜 미안한지, 왜 지금 전화해야 했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부부싸움일 수도 있다. 내가 괜히 오해하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다르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딸은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신발은 제대로 신지 못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눈에 들어온 건 팔이었다. 긴 소매 사이로 드러난 멍자국. 한두 개가 아니었다. 오래된 것과 새 것이 섞여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화도 질문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 아이를 안고 차에 태웠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운전대를 꽉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동안 딸이 말하지 않았던 이유, 괜찮다고 했던 이유, 전화하지 않았던 이유까지.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와 딸을 재우고 나서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에 혼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았던 걸까? 딸이 괜찮다고 말할 때 왜 한 번 더 묻지 않았을까? 왜 그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건 사위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가족 전체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훨씬 아플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딸이 집에 머무는 동안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렸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고 손주 이야기를 꺼내다가도 문득 딸의 팔에 남은 멍이 떠올랐다. 딸은 긴 소매 옷만 입었다. 더운 날씨에도 이유를 대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못했다. 말문을 여는 순간 이 집의 평온이 완전히 깨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가족에게 말해야 했다. 나는 큰아들과 며느리, 아내를 불러 앉혔다. 말문을 열기까지 오래 걸렸다. 별일 아니다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딸의 팔을 보여주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단번에 무거워졌다. 사위가 손을 댔어. 그 말을 꺼내는 데에 평생의 용기를 다 쓴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누군가 분노해 주길 바랐다. 당장 데려오라고, 이건 범죄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한숨과 계산이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다들 스트레스 많잖아요. 부부싸움이 좀 심했겠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경찰까지 가면 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손주도 있는데요. 나는 그 말들이 믿기지 않았다. 폭력이 사정이 되는 순간을 그날 처음 봤다. 누군가는 체면을 말했고 누군가는 미래를 말했다. 정작 지금 다치고 무너진 딸의 현재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가장 마음을 찢은 건 아내의 말이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이혼은 너무 큰일이야. 아내의 눈에도 두려움이 있었다. 노년에 감당해야 할 변화가 무서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딸에게 다시 상처 속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결정은 그렇게 내려졌다. 딸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다. 가족 모두가 그 선택에 안도하는 얼굴을 했다. 나만 혼자 반대했다. 안 된다. 이번에도 넘기면 더 커진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묻혔다. 딸이 떠나는 날 나는 문 앞까지 따라 나갔다. 힘들면 바로 전화해라.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진짜 괜찮을 거야. 그 웃음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가족 안에서조차 진실이 고립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침묵은 보호인가, 방치인가.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다. 딸에게서 괜찮다는 메시지가 왔고, 가족 단톡방도 조용했다. 모두가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평온은 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다. 그날은 저녁부터 비가 내렸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점점 거세질 무렵 전화가 울렸다. 딸이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다. 혹시 시아버님 되십니까? 이웃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집에서 소리가 너무 커서요. 싸우는 것 같고 물건 깨지는 소리도 나서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옷을 챙길 시간도 없이 차에 올랐다. 비를 뚫고 달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번에도 아무 일 없길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무슨 일이든 끝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고함과 욕설이 섞여 들려왔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안은 엉망이었다. 깨진 컵, 넘어간 의자, 벽에 남은 흔적들. 그리고 욕실 문 뒤에서 딸이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이제 끝이다. 그 말은 상대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팔과 어깨, 허리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반복된 폭력의 흔적입니다. 그 한 문장이 나를 각성시켰다. 이건 더 이상 의견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그날 밤 가족 단톡방은 폭발했다. 왜 이를 이렇게 키우냐? 사위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 손주 생각은 안 하냐? 나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처음으로 소리쳤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 나 자신도 몰랐다. 딸은 울면서 말했다. 아빠 나 이혼할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책임진다. 노후 자금, 집, 체면. 그 순간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확신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가해자는 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을 거라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선택이 나를 더 깊은 진실의 한가운데로 끌고 갈 줄은. 그리고 가족의 배신보다 더 복잡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조정 날짜를 사흘 앞둔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만 떠올랐어요. 욕실 문 뒤에 웅크리고 있던 딸의 모습, 병원에서 의사에게 들었던 말,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서 쏟아지던 비난들 말이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어요. 내가 옳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아버님 저입니다.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어요. 어디로 나가면 되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던 사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어요.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손은 계속 떨고 있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그를 가해자가 아니라 무너진 한 사람으로 보게 됐어요. 왜 나를 불렀냐? 나는 최대한 짧게 말했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커피 잔만 붙잡은 채 손을 떨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맞고 자랐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흔히 듣는 이야기라고 여겼죠. 그가 제 표정을 본 것 같았어요. 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변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벌 받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아버님께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더군요. 몇 번을 실패한 끝에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처음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딸의 목소리였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남겨야 해. 그래야 이혼이 깔끔해. 그 순간 제 심장이 아래로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 한두 번은 제 잘못이 맞습니다.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밀친 것도 사실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나게 만들고 녹음하고 제가 무너지길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그만하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녹음 속 딸의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제가 알던 늘 참고만 하던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계산적이고 차갑고 너무 또렷했어요. 그는 또 다른 파일을 틀었어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죠. 이번엔 내가 먼저 소리질러. 걱정 마, 다 증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제가 붙잡고 있던 확신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버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따님은 피해자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피해자이지만 완전히 무고하지는 않다는 말. 가해자이지만 괴물만은 아니라는 말.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진실은 하나일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건 제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누군가를 완전히 악으로 만들어야만 제가 선택한 행동이 옳았다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 때문은 아니었어요. 배신 때문만도 아니었죠. 제가 알고 있던 딸의 모습, 제가 믿고 싶었던 가족의 모습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로서, 한 사람으로서 어디에 서야 할지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폭력은 절대 용서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처벌이나 복수로 끝날 수 없다는 걸요. 제가 해야 할 선택은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지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 반전은 솔직히 말해 저 자신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그동안 딸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말을 꺼내는 순간 그동안 붙잡고 있던 마지막 믿음마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정리되기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아빠 오늘 잠깐만 볼 수 있어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그 아이가 무슨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지 상상하느라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집으로 와라.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보았던 초췌한 모습보다 더 말라 있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어요. 예전처럼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빠, 그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나쁜 딸이죠.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혼내야 할 것 같았고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았지만 막상 눈앞에 서 있는 딸은 그런 말을 감당할 수 있을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처음 폭력이 있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그 공포가 분노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요. 아빠, 처음엔 진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당하고만 있다는 생각이 너무 억울해졌어요.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일부러 화나게 만들고 증거를 남기고 이기고 싶었어요. 피해자로만 남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가슴은 계속 조여왔어요. 딸을 이해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낯설었거든요. 내가 키운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 역시 상처 입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빠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한테 실망했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다. 그 말에 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너도 잘못했고 그 사람도 잘못했다. 누구 하나만 악인이고 누구 하나만 피해자인 이야기는 아니더라. 그렇다고 폭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법적인 절차는 계속됐고 사위는 결국 처벌을 받았어요. 딸 역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마주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딸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빠, 나 이제 이기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편해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완벽한 화해도 완전한 용서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멈출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저는 혼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부모로서 나는 과연 무엇을 지켜야 했을까? 무조건적인 보호였을까?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용기였을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늘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보면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책임이라는 걸요. 딸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서로를 속이거나 미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픈 이야기도 부끄러운 진실도 조심스럽게 꺼내놓고 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폭력은 절대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알게 됐어요. 폭력 뒤에는 늘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왜곡된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거요. 그걸 외면한 채 처벌만으로 끝내면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통쾌한 결말도 완벽한 정의도 아니에요. 다만 한 가족이 무너질 뻔한 자리에서 겨우 멈춰 서게 된 기록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자. 다만 다음 상처를 막는 사람이 되자. 그게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결론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은 처벌만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함께 책임지는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질문이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결말도 시원한 정의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족이 무너지는 대신 상처를 안고서라도 다시 살아가기로 선택한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여러분은 처벌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함께 책임지는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쉽게 잊히지 않는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